네, 미래세대우 테마픽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IT 하드웨어, 그 중에서도 핵심인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우리 반도체 생태계가 어떻게 생긴 건지, 반도체는 어떤 종류들이 있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거기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리가 언젠가 한 번은쯤은 공부를 해야 될 분야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크게 이제 반도체 종류와 반도체 업체를 중심으로 한번 생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는 크게 저희가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눌 수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는 약 1,1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D램, 낸드로 주로 이루어져 있고, 메모리 반도체 이외의 시장을 비메모리 반도체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비메모리 반도체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컴퓨터에서 주로 연산을 담당하는 반도체인 CPU, 그다음에 CPU의 역할을 스마트폰에서 통신 기능이 부과돼서 하는 반도체를 AP라고 주로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카메라 찍으시면은 카메라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담기 위해서 그 사이 매개 역할을 하는 센서, 즉 카메라에 들어가는 센서인 CIS라는 센서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화면에 화면이 잘 나타나도록 하게 하는 DDI라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알파고로 흔히 익숙하신 인공지능에 주로 활용되는 GPU라는 반도체가 대표적인 반도체입니다. 이렇게 7가지의 반도체를 주로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거나 또는 언론 등에서 접할 수 있는데요. 다음으로는 반도체 업체를 기준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소위 반도체 업을 영위한다라는 반도체 회사는 크게는 2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팹리스라는 회사 형태인데요. 여기서 팹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팹리스 하면 공장이 없이 설계만 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중점적으로 하는 회사의 형태를 팹리스라고 하고요. 이렇게 설계를 한 반도체를 생산을 위탁해서 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한 회사를 파운드리라는 형태로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파운드리도 일종의 산업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약 600억 달러 정도의 산업 규모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는 반도체의 종류와 반도체 업체를 한번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CPU를 설계하는 팹리스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AMD라는 미국 회사입니다. AMD.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CPU라고 할 수 있는 AP를 설계만 하는 팹리스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퀄컴, 그다음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화웨이의 자회사죠. 하이실리콘,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시스템 LSI, 그다음에 미디어텍 같은 회사가 있고요.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DDI를 설계하는 팹리스 대표적인 회사가 대만의 노바텍, 그리고 실리콘웍스, 삼성전자 시스템 LSI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등에서 언급되었던 저희 GPU를 설계하는 회사는 잘 알고 계시는 엔비디아, 그다음에 AMD 등이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열심히 설계를 했으면 누군가는 생산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업체들이 설계한 설계도를 생산시설인 파운드리로 보내게 되고요. 파운드리가 설계도를 기반으로 반도체를 직접 생산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파운드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순위는 대만의 TSMC가 5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기준으로는 2위가 글로벌 파운드리즈라고 하는 미국 비상장 회사가 있고요. 대만의 UMC,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삼성 파운드리가 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주로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2등이라고 칭해지기도 하고 4등이라고 칭해지기도 하는데, 그것은 이제 내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느냐,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느냐의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대표적으로 4개의 회사가 파운드리 업을 영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팹리스와 파운드리를 대표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그렇다면은 IDM, CPU를 본인들이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할 수 있는 업체, 대표적인 IDM이 인텔이 있습니다. 그리고 CIS라는 이제 카메라에 쓰이는 이미지 센서죠. 네. 이미지 센서를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하는 전 세계 1위 업체는 일본의 소니입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 2위가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메모리 업체를 중심으로 팹리스와 파운드리, 그다음에 둘을 동시에 영위하는 IDM에서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메모리 반도체는 이렇게 설계와 생산을 분업하기보다는 본인들이 설계도 하고 생산을 해서 규모의 경제를 극대화시키는 게 오히려 업에 유리하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는 IDM 위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D램이라는 메모리 반도체를 설계하고 생산하는 IDM은 전 세계 1위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입니다. 전 세계 2위가 SK 하이닉스, 3위권이 미국의 마이크론이 대표적인 업체이고요. 이렇게 세 개 업체의 점유율이 약 98% 이상으로 과점화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인 낸드. 낸드는 일본 회사인 도시바가 가장 먼저 상용화는 시켰지만 현재 업계 1위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어서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과 인텔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과 같은 회사들이 낸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한 시장의 한 6에서 7위권 정도의 SK 하이닉스가 낸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반도체 업계에서 알고 있는 네임들이 다 나왔어요. 관련돼서 현재 최근 들어서 이 산업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몇 가지를 좀 짚어보고 종목 추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비메모리 반도체는 역시 CPU일 텐데 네. CPU 시장에서 가장 최근에 좀 논쟁이 됐던 부분들이 인텔 대 AMD. 네, 맞습니다. 두 양재 회사에 무슨 일이 있길래? 사실 이제 AMD라는 회사는 항상 저희가 이제 만년 2등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2016년 말에 이제 신규 이 아키텍처를 발표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인텔의 점유율을 이제 야금야금 이렇게 뺏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인텔 같은 경우는 사실 인텔은 이 AMD가 좀 다르게 팹리스가 아니라 IDM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공정도 자기가 이제 다 개발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공정 개발이 자기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계속 지연되면서 결국 이제 AMD한테 이제 추격을 당하고 결국 이제 추월까지 당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인텔은 팹리스 설계와 네. 생산까지 같이 하고 있고 네. AMD는 설계만 하고 TSMC가 생산을 하고 네, 맞습니다. 이 연합군이 현재 인텔의 능력을 뛰어넘을 정도까지도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인텔은 그럼 놀았냐? 놀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존에 있던 중심 산업 투자보다는 약간 외부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중심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들이 있는 경쟁력을 못 살리고 몇 개의 업체를 막 인수를 하고 새로운 개발을 했는데 뭐 대표적으로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게 3DX 포인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김영건 위원이 말했던 낸드와 D램의 약간 중간 사이의 그런 메모리를 개발했는데 그것도 아직 지금 보시면은 크게 뭐 시장에서 영향이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FPGA라는 그 또 이제 이런 약간 비메모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랑 관련된 2위 업체인 알테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인텔이 원했던 거는 좀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는 건데 그것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1위랑 결국 격차가 더 벌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그나마 좀 이제 좀 잘했다라고 좀 많이 하는 게 그 자율주행 관련된 모빌아이를 인수했던 게 그나마 조금 잘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아예 앞으로 어떻게 봐야 돼요? 앞으로도 AMD가 계속 더 이렇게 치고 나간다고 네, 봐야 돼요? 저희가 보통 이 비메모리들 특히 이제 뭐 프로세서들 시장은 이제 두 가지가 사실 주가를 움직이는 키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제 하나가 이제 경쟁 구도, 그러니까 점유율 확대를 누가 하느냐가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특히 커머더티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그게 CPU나 GPU 같은 건 다 이제 커머더티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분이 적용이 되고요. 두 번째는 완전 새로운 시장을 개발했을 때 그거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주는 겁니다. 프리미엄을. 그 저희가 이제 보통 이런 그 CPU나 GPU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 자기가 향후에 몇 년 동안 뭘 만들지 로드맵을 제시를 하는데요. 네. 저희 보통 인베스터들은 이 로드맵을 돈 주고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꿈을 사는 거지. 네, 그러니까 꿈을 보고서 투자를 하는데 인텔은 이 로드맵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실히 제시를 계속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AMD는 이번에 또 실적을 발표하면서 내년까지도 클리어하게 제시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뭐 점유율 확대가 AMD는 어느 정도 계속 이루어질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냐면 무슨 얘기예요? 새로운 비전은 사실 이거는 껴들기 약간 비슷한 건데 가장 이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라고 가장 적합한 회사가 엔비디아라는 회사거든요. 그렇지, 그건 뭐 두 번째 네.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 같은 GPU 상업을 AMD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AMD가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CPU 쪽에 인텔을 넘어설 정도로 치고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네. GPU 쪽까지 발을 이제 슬슬 내고 맞습니다. 있다. 거기서는 아직 엔비디아가 경쟁력이 훨씬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이제 어쨌든 그쪽 시장이 커가면서 어느 정도 수혜는 같이 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CPU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는 GPU니까 네네. GPU 얘기를 하는데 GPU의 부상과 엔비디아의 어떤 그 등장 네. 이런 스토리를 좀 얘기해 주면 어떨까?
사실 이제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이제 뭐 컴퓨터 게임이나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래픽 카드로 많이 알려져 있고 좀 약간 고사양의 그래픽 카드 그쪽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GPU가 사실 부각되는 시점은 그러니까 저희 프로그래머들인데 엔지니어들은 이전부터 많이 관심이 있으셨어요. 근데 일반 저희들, 그러니까 일반 저희 투자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관심 있게 된 기점은 알파고 그때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저희가 알고 있던 연산은 대부분 다 CPU가 한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때 이제 GPU가 가미를 해서 저희가 이제 AI라는 그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저희가 엿봤거든요. 그러면서 이 인공지능에 관련된 GPU 역할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따가 뭐 엔비디아 말씀을 해주실 것 같긴 한데 왜 이쪽에는 엔비디아밖에 사실상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GPU를 하는 친구가 분명히 엔비디아 있고 AMD도 있는데 저희가 AI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엔비디아밖에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사실 엔비디아가 그동안 생태계를 많이 구축해 왔기 때문입니다. AMD는 사실 이제 GPU를 많이 만들고 뭐 저가형도 많이 만들곤 하지만 이 엔비디아는 이 단순히 이제 그래픽이 아니라 이 GPU가 실제 이제 이런 AI라든지 그런 쪽에 사용될 거라고 많이 믿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자기들이 개발한 CUDA 언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플랫폼 같은 경우를 대량으로 이제 개발을 하면서 거의 몇 년 동안 계속 무료로 교육도 시켜주고 뭐 기관이나 학교에 무료로 교육도 시켜주고 하면서 선구적으로 판을 많이 깔아놨네. 맞습니다. 그만큼 씨를 다 지금 뿌려놓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건졌던 게 데이터 센터였던 거예요. 네. 앞으로도 많이 건질 게 있다. 네, 이제 다른 데도 이제 충분히 그런 시장이 남아 있죠.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 그 궁금한 부분이 최근에 잠깐 이슈가 됐던 ARM. 그러니까 ARM이 예전에는 사실 그 저전력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정한 수준, 일정한 그 구간에만 사용되도록 많이 설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성능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신 이제 절전 능력은 뛰어나겠죠. 왜냐면은 필요 없는 부분이 다 날라갔으니까요. 근데 지금의 ARM은 굉장히 좀 많이 성능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최근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전 세계 이제 매해 반기마다 전 세계 슈퍼컴퓨터 순위를 매기거든요. 이번 올해 상반기 1위가 그 일본에서 개발됐던 ARM 기반이 1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성능이 ARM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가져가느냐 중요하잖아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 가져가면은 좋은 점도 많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사실 IP 사업도 해봤어요. 그런 이제 로열티를 받고 그런 사업도 인텔이나 그런 다른 업체하면서 해봤기 때문에 그 사업을 영위한 건 크게 무리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ARM을 지금 사용하는 회사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이 약간 반발을 이해관계가 복잡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이 이제 변수로 최근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암차이나. 네, 처음에 설립을 할 때 암차이나에서 중국 비중이 51%였고요. 그다음에 그 암이 49%였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근데 얘네가 이번에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서 이쪽 회장, 암차이나 회장을 좀 자르려고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거 국유화 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약간 논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암차이나가 전체 암에서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2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최악의 경우 이 암차이나를 포기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조금 그림 자체가 좀 약간 좋진 않고요.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쨌든 요컨대 네. ARM이 AP 기반에선 가장 출발점이 되는 아키텍처를 만드는 페이턴트 회사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요새 성능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네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양상은 미중 그 기술 패권의 네. 한 패라기보다 한 부분으로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네, 아직은 뭐 확정되는 게 없지만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 문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문제는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우리 CPU 그리고 GPU 업계의 이슈들에서도 간단히 살펴봤는데 파운드리 쪽은 어떤가요? 그쪽도 뭐 삼성전자, TSMC 얘기들 많은데 그쪽의 이슈는 뭐가 있는지 좀 점검 좀 해주시죠. 네, 크게 파운드리가 요즘 주목받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두 분 말씀 나누셨듯이 인텔과 AMD가 경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AMD가 열심히 제품을 생산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파운드리가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엔비디아가 GPU를 설계를 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가 열심히 설계한 GPU를 생산을 해줘야 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AMD와 엔비디아와 같은 팹리스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그거를 생산해주는 파운드리 성장도 동시에 동반되어야 된다. 크게 보면 반도체 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공장도 키워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네, 첫 번째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의 이제 협상 구도 면에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기존의 인터넷 업체들은
아무래도 인텔의 CPU와 엔비디아의 GPU 이런 것들 범용 반도체를 사다가 사용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범용 반도체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과 아마존, 그다음에 심지어는 자율주행을 주목하고 있는 테슬라 이런 선두권 업체를 중심으로 본인들이 범용 반도체를 사다가 사용하기보다는 특정 반도체의 기능을 극대화하면서 본인들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반도체를 스스로 설계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딱 맞는 옷을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파운드리한테 이렇게 만들어줘. 그런데 지금 팹리스 설계도를 그리는 애들이 있고 네. 그 설계도를 직접 만드는 파운드리가 있는데 설계도를 그리는 애들이 원래는 뭐 AMD라든지 아니면 뭐 엔비디아라든지 인텔 다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뭐 아마존, 페이스북, 심지어 테슬라 등등의 글로벌 인터넷 업체들이 이들도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해서 네. 팹리스 업체들이 많아진 것 같은 상황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만드는 애들은 뭐 두세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파운드리 업체들의 협상 경쟁력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TSMC라든지 심지어 삼성전자도 요새 이런 측면에서는 관심을 받고 있고 또 삼성전자도 이와 같은 파운드리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 제약상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실제로 보다 중요하고 깊은 내용들은 여기 유튜브 기존에 찍어놓은 게 있어요. 여기로 들어와 보시면 보다 상세하게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고객분들께 어떤 종목을 추천해 드릴 수 있겠는가? 그 얘기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뭐 중장기 비전으로 봤을 때는 아까 이제 추천객께서 말씀드렸지만 변화 혁신을 주도하는 회사가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좀 유망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엔비디아라는 업체가 엔비디아. 네. 산업 전반에 되어 있지만 엔비디아의 핵심 경쟁력은 뭐고 네. 다른 기업들이 계속 넘볼 수 없는 네. 그런 경쟁 구도상의 이점은 뭐고 그런 것들 설명을 좀 네. 해주시죠. 이제 아까 GPU 쪽 설명드릴 때 한번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엔비디아의 가장 큰 뭐 경쟁력은 제가 보기엔 생태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AMD랑 비교를 해봐도 이쪽 영역에서는 거의 절대적인 위치에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1, 2년 한다라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 GPU가 저희가 일반 연산에 사용되는 시점이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제 좀 많이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GPGPU라는 단어가 생기면서 연산에 사용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부터 엔비디아는 돈을 엄청나게 쏟으면서 그 생태계를 구축해 왔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AMD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한번 막 발도 헛디디고 그래서 이 생태계 구축을 거의 전혀 하지 못했던 상태였거든요. 지금 보시는 거의 AI의 대부분은 엔비디아의 쿠다 언어라든지 그런 걸 대부분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제 GPU가 단순히 하드웨어 쪽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도 어느 정도 개발이 돼야 되는 거죠. 같이 가야 되는 거지. 맞습니다. 근데 이 엔비디아는 이 소프트웨어나 이런 플랫폼 자체를 이미 많이 개발해 놓은 상태고 거의 모든 그 업체들이 다 여기 다 인볼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향후에 다른 AI 관련된 시장이 하나하나씩 열릴 때마다 거기에 따른 수혜는 계속 이제 지속해서 받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네. AI의 발달에 리드하기도 하고 다른 편으로 네네. 수혜도 가장 많이 입을 수 있는 네, 그런 기업이다. 업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또 하나 이제 첨언을 하나 더 드리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 비메모리 업체들은 어쨌든 경쟁사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주가를 흔들 수 있는 차트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점유율 확대, 두 번째로는 완전 신사업을 통한 그치. 새로운 성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차트 하나 보여드릴 텐데 엔비디아가 이제 2016년도에 보시면은 이 데이터 센터가 전체 매출을 차지한 비중이 한 이제 6에서 7% 정도 내외였습니다. 전체 차지한 매출 비중이요. 근데 지금은 40%가 넘어가거든요. 오. 네. 근데 엔비디아 주가를 되게 재밌는 게 분기별로 데이터 센터의 매출을 그리시고 주가를 그려보시면요.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럼 엔비디아 주가의 핵심 드라이버가 데이터 센터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메모리는 이 신사업이 성장하는 만큼 주가도 그만큼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데이터 센터 내에서는 저희가 또 보셔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갔던 GPU들은 대부분 다 AI의 이제 트레이닝, 학습 쪽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학습하고 분류하고 그런 쪽에 많이 사용됐다면은 최근에 이제 부각되고 있는 거는 이제 인퍼런스라고 해서 추론 쪽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추론 같은 경우도 단순히 그냥 뭐 이 하드웨어를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설계부터 시작해서 소프트웨어까지 완전히 다른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시장도 지금 엔비디아가 주도로 해서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이 이제 막 개화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데이터 센터는 이걸 위해서 이거 기반으로 해서 한 번 더 좀 성장을 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데이터 센터라 하더라도 네. 그 안에 핵심 그 뭐라 해야 돼 컨텐츠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바뀌고 지금? 있습니다. 지금 근데 조금씩 그쪽에서 바뀌고 커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모멘텀 좀 더 갈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오케이. 그 하나의 포인트고 또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이제 엔비디아 여러 가지 뿌린 이제 거. C를 뿌려놨잖아요. 그 중에 하나 저희가 이제 기대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 부분입니다. 자율주행 얘기 많이 자율주행. 들어오셨죠. 사실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시면 이제 자율주행 여러 개 이제 저희가 구도를 살펴봤을 때 저희가 대표적으로 꼽는 그 하드웨어가 하드웨어나 플랫폼이 모빌아이 그리고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테슬라 이렇게 세 개 영역으로 많이 나눠요. 근데 물론 이제 다른 포드라든지 그런 회사도 자기 자체적으로 칩을 개발하긴 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생태계 구축 면에서 이 세 개가 가장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엔비디아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굉장히 많은 OEM, 자동차 OEM 회사들과 다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매출을 보시면은 자동차가 전체에 차지한 매출 비중은 3, 4%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다가 자율주행 관련된 매출은 그보다 더 낮습니다. 거기 한 20%, 30%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 전체 매출에서 자율주행이 차지한 매출 비중은 1%, 2% 정도밖에 안 돼요. 엔비디아 매출에서 네네.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자동차 매출 도대체 언제 나오냐고 하시는데 이번에 이제 최근에 그 머세디스 벤츠랑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2024년부터 이제 벤츠 차량에 기본적으로 이제 엔비디아 플랫폼이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건 자율주행 관련돼서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율주행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약간 자율주행 가기 전에 에이다스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오네어 시스템 이런 자동차에 기반이 된 플랫폼 자체가 이제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모든 차량에 대해서요. 그때부터 이제 매출이 여기도 성장세로 이제 돌아설 가능성이 높죠. 지금 단순히 지금 벤츠뿐만이 아니라 지금 토요타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유수의 대표적인 OEM 업체들은 대부분 다 엔비디아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부품들이나 이런 장비들을 제공하는 업체가 엔비디아밖에 없다는 거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뭐 자기들 그 플랫폼 자체가 많이 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부분 이제 엔비디아나 모빌아이 쪽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씨앗이 오래전에 심었는데 네. 이제 슬슬 이제 네. 싹을 틔우기 한 시작하는 2, 3년 단계다. 뒤에 이제 매출이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생긴 거고요. 근데 또- 그런 부분들이 현재 네.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아마 한 번 더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저희가 항상 얘기를 나오면은 한 번 주가가 반영이 됐다가 어쨌든 몇 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약간 사그라들고 실제로 그 숫자가 찍히는 그때부터 이제 데이터 센터를 본 것처럼 같이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좀 약간 몇 년 뒤에 제가 약간 와치 포인트로 남겨두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시장은 또 있어? 로봇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플랫폼 중에 하나 제슨이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거는 로봇 관련된 플랫폼인데 여기도 최근에 이제 몇 개 업체들이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게 좀 없지 않아 보이고 있어요. 시작했다. 네,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최근 이제 BMW가 이 엔비디아의 제슨 플랫폼을 사용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요. 걔네들 이제 이 제슨 플랫폼을 가져가서 자기네들 공장 있잖아요. 네. 공장에 이제 물류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 효율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올해나 내년까지 어느 정도 다 완료시키면은 이거를 전 세계 공장으로 다 뿌린다라고 그런 목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순히 저희가 알고 있었던 뭐 게임, 데이터 센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몇 년 뒤에 저희가 뭐 새로운 세상이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미 다 엔비디아가 발을 이제 다 담궈놓은 상태죠. 그래서 좀 길게 그림으로 봤을 때 정말 이제 새로운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 단순히 우리가 GPU 잘 만드는 뭐 GPU를 리딩하는 그런 독점적 업체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로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네, 새로운 그 사업들을 네, 이제 막 열기 시작을 맞습니다. 하는. 이거를 또 잘 보여줬던 게 최근의 주가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저희가 이 뭐 AP부터 시작해서 컴퓨터부터 쭉 올라왔잖아요. 이 시장을 사실 비메모리 프로세서를 주도했던 시장은 인텔이에요. 아까도 아시다시피 인텔하면 다 인텔밖에 안 떠오르지 않냐 그러셨는데 지금 인텔이랑 엔비디아의 시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뭐 사실 단기적인 등락 이런 것보다도 몇 년 끌고 가면 네. 상당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정말로 좋은 회사, 네. 고객들한테 충분히 우리가 그 자신 있게 설득해 드릴 수 있는 네. 그런 업체들을 소개해 드리는데 맞습니다. 그 중에 엔비디아, 이 네. IT 하드웨어 반도체 중에서는 아까 우리 많은 업체들이 있었지만 네, 맞습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기본적으로 혁신하는 그런 기업들을 좋아하고 또 그런 주식들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IT 하드웨어 분야도 4차 산업, 이 혁신의
중심에 있는 산업이고요. 그 중에서도 반도체는 잘 아신 것처럼 씨앗이죠. 씨앗이 없으면 줄기도 없고 잎도 없고 나무도 없고 생태계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좋은 기업들, 특히 엔비디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이 분야는 계속해서 저희도 업데이트 해드리고 또 투자자분들께서도 관심을 꾸준히 가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